하버드 강의실 화면에 숫자 두 개가 떠올랐습니다. 93% 그리고 87%. 독일 주요 전기차 배터리 조달 비율 93%. 일본 전자기업 핵심 메모리 의존도 87%. 강의실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에이, 설마요. 그러나 숫자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공통점은 하나였습니다. 그 중심에 한국이 있었습니다. 한때 기술을 가르치던 나라들이 이제는 핵심 공급망을 외부에 기대고 있는 구조. 이건 감정이 아닙니다. 애국심도 아닙니다.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는 말하고 있습니다. 세계 산업의 축이 이미 조용히 이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 불편한 질문을 바로 지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며 대한민국이 자랑스럽게 느껴지셨다면 댓글로 대한민국 파이팅 한번 남겨주세요. 세계 1위가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목표는 단 하나. 한국 반도체를 90일 안에 무릎 꿇리는 것. 월스트리트는 이미 한국을 접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데이터가 그랬고 역사가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저는 그 순간 다른 것을 봤습니다. 계산이 틀린 쪽은 따로 있었습니다. 저는 리처드 블레이크입니다. 하버드 케네디 스쿨에서 지정학과 산업전략을 가르치고 있죠. 그 전에는 미국 국무부에서 전략 분석관으로 30년을 보냈습니다. 패권이 이동하는 순간들을 수도 없이 연구했습니다. 강자가 무너지는 장면도, 약자가 역전하는 장면도. 그 모든 장면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반드시 계산이 틀리는 순간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계산은 항상 강한 쪽에서 먼저 틀렸습니다. 저는 그 패턴을 30년 동안 봐왔습니다. 그래서 2019년 여름, 저는 남들과 다른 것을 봤습니다. 2019년 7월 4일, 일본 정부는 버튼을 눌렀습니다.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불화폴리이미드, 이 세 가지 핵심 소재의 한국 수출을 규제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발표는 조용했습니다. 그러나 파장은 달랐죠. 이 세 소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반도체를 만드는데 반드시 필요한 재료들입니다. 이것 없이는 공장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공급의 70%에서 90%를 일본이 쥐고 있었습니다. 대체재는 없었습니다. 다른 공급처도 없었습니다. 당장 내일부터 어디서 가져올 수 있는 물건이 아니었죠. 일본은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한국 반도체 공장들이 보유한 재고는 91치. 딱 그만큼이었습니다. 일본의 계산은 거기서 나왔습니다. 90일이면 충분하다고. 재고가 바닥나기 전에 한국이 먼저 협상 테이블로 나올 것이라고. 무릎을 꿇을 것이라고. 그 계산은 틀리지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숫자만 보면. 그리고 그 숫자를 보고 있던 사람들은 전부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글로벌 금융시장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삼성전자 주가가 흔들렸습니다.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였죠. 분석 리포트들이 하루에도 수십 개씩 쏟아졌습니다. 한국 반도체 산업 타격 불가피, 공급망 붕괴 가능성, 생산 차질 현실화. 월스트리트의 분석가들은 이미 결론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도 그 보고서들을 읽었습니다. 논리는 정확했습니다. 데이터도 맞았습니다. 구조만 빠져 있었을 뿐이죠. 그리고 구조가 빠진 계산은 아무리 정교해도 결국 빗나갑니다. 저는 그해 가을 강의실에서 이 사건을 처음 꺼냈습니다. 케네디 스쿨 학생들 앞에서. 각국에서 온 엘리트들이 앉아 있었죠. 독일, 프랑스, 일본, 인도. 저는 칠판에 숫자 하나를 썼습니다. 90.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 숫자가 일본의 계산이었다고. 90일이면 한국이 무릎을 꿇는다는 계산. 그리고 물었습니다. 왜 공장은 멈추지 않았습니까?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일본계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머뭇거렸죠. 독일에서 온 학생은 아예 얼굴을 굳혔습니다. 아무도 답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당연했습니다. 데이터만 보면 공장은 멈췄어야 했으니까요. 재고는 90일치였고 대체재는 없었고 시장은 이미 결론을 냈으니까요. 그런데 멈추지 않았습니다. 90일이 지났습니다. 공장은 돌아갔습니다. 180일이 지났습니다. 공장은 여전히 돌아갔습니다. 일본이 예상한 협상 요청은 오지 않았습니다. 무릎을 꿇어야 할 쪽이 꿇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소재를 직접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국산화 비율이 올라갔습니다.
일본 소재 기업들의 매출이 줄기 시작했죠. 방아쇠를 당긴 쪽이 오히려 흔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세계가 틀렸습니다. 시장이 틀렸습니다. 전문가들이 틀렸습니다. 그리고 방아쇠를 당긴 쪽도 틀렸습니다. 계산은 숫자로 하는 게 아닙니다. 구조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구조를 읽지 못한 계산은 반드시 어디선가 무너집니다. 항상 그랬습니다. 예외는 없었습니다. 일본은 우위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믿었죠. 그러나 구조는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강한 쪽이 항상 유리한 게 아닙니다. 방아쇠를 당긴 쪽이 항상 이기는 게 아닙니다. 데이터는 감정을 위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존심은 전략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왜 계산이 틀렸는가? 무엇을 읽지 못했는가? 거기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야 합니다. 90일이 지났습니다. 공장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일본은 당황했습니다. 그러나 인정하지 않았죠. 계산이 틀린 게 아니라 시간이 더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두 번째 실수였습니다. 저는 그해 겨울 도쿄에 있었습니다. 한 산업포럼에 초청받았습니다. 일본 측 패널리스트들과 같은 테이블에 앉았죠. 그들은 여전히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한국이 버티는 건 일시적이라고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결국 협상 테이블로 나올 것이라고.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한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숫자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구조를 보고 있었죠. 그 차이가 모든 것을 결정했습니다. 문제는 한국 내부에서도 터졌습니다. 91치 재고가 바닥을 향해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공장 안에서는 긴장감이 흘렀죠. 삼성전자 내부에서는 비상대책회의가 매일 열렸습니다. 불화수소 재고가 얼마나 남았는지, 포토레지스트는 어디서 구할 수 있는지, 대체 공급선은 존재하는지. 답이 없는 질문들이 쏟아졌습니다. 경영진은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일본에 손을 내밀 것인가? 아니면 버틸 것인가? 버틴다면 얼마나 버틸 수 있는가? 그 긴장감이 시장으로 흘러나왔습니다. 삼성전자 주가는 하루에도 수퍼센트씩 출렁였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빠져나갔습니다. 언론은 매일 공장 가동 중단 가능성을 보도했죠. 한국 경제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반도체가 한국 수출의 20%를 넘기 때문입니다. 반도체 공장이 멈추면 한국 경제 전체가 흔들립니다. 일본은 그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자신했죠. 그런데 저는 이 순간 전혀 다른 곳을 보고 있었습니다. 한국 정부의 움직임이었습니다. 발표가 나온 지 2주가 지나지 않았습니다. 한국 정부는 소재 부품 장비 산업 육성을 위한 특별법 추진을 선언했습니다. 예산을 쏟아붓겠다고 했습니다. 기업들에게 연구개발 세제 혜택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국산화 목표 수치를 제시했습니다. 저는 그 뉴스를 워싱턴에서 읽었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91치 재고밖에 없는 상황에서, 공장이 멈출 수도 있는 상황에서 협상을 구걸하는 게 아니라 국산화를 선언했다는 겁니까? 저는 처음에 이것이 정치적 제스처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실행하기 어렵다는 걸 알면서도 국민에게 보여주기 위한 선언이라고. 30년간 분석가로 살면서 그런 선언을 수도 없이 봐왔으니까요. 대부분은 몇 달 안에 흐지부지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은 달랐습니다. 한국 중소기업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는 대기업 납품 구조 안에서 조용히 생산하던 기업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연구소 불을 밝혔습니다. 불화수소를 직접 만들겠다고 나선 기업이 생겼습니다. 포토레지스트 개발에 뛰어든 연구팀이 생겼습니다. 정부는 인허가 절차를 단축했습니다. 수개월이 걸리던 검증 과정을 몇 주 안으로 줄였습니다. 삼성과 SK하이닉스는 국산 소재를 직접 자사 공장에서 테스트하기 시작했습니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실험실이 된 겁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강의실에서 수없이 했던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위기는 언제 기회가 됩니까? 시스템이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준비가 되어 있을 때입니다. 그 준비는 위기가 닥쳤을 때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위기가 오기 전에 이미 만들어져 있어야 합니다. 한국은 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까? 저는 그때까지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숫자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규제 발표 6개월 후, 불화수소 국산화 비율이 올라갔습니다. 1년 후, 일부 소재는 일본산 의존도가 절반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2년 후 한국이 자체 생산한 소재를 다른 나라에 수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이 무기로 삼았던 소재를 한국이 직접 만들어 팔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91치 재고로 시작한 나라가 2년 만에 공급자가 됐다는 겁니까? 일본 소재 기업들의 주가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수출 비중이 컸던 기업들이 직격탄을 맞았죠. 한국 시장을 잃는다는 건 단순한 매출 감소가 아니었습니다. 신뢰의 문제였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일본산 소재를 더 이상 안정적인 공급원으로 보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한번 끊길 수 있다는 걸 봤으니까요. 그리고 그 불씨는 규제가 풀린 이후에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도쿄 포럼에서 만났던 패널리스트 중 한 명이 1년 뒤 저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짧은 메일이었습니다. 블레이크, 당신 말이 맞았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저는 그 메일을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계산이 틀리는 순간을 인정하는 데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인정이 늦을수록 대가는 커집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왜 한국은 이것이 가능했습니까? 같은 상황에 처했다면 다른 나라도 같은 결과를 낼 수 있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건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구조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구조가 어디서 왔는지를 이해해야 이 이야기의 본질이 보입니다. 데이터는 감정을 위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존심은 전략이 아닙니다. 일본은 방아쇠를 당기면서 그 두 가지를 잊었습니다. 그게 계산이 틀린 진짜 이유였습니다. 구조가 바뀌면 강자가 바뀝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감정도 없고 예외도 없습니다. 역사는 그것을 반복해서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의 사건은 그 반복의 한 장면이었습니다. 저는 매년 케네디 스쿨 강의 첫 시간에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산업 권력은 어디서 오는가? 학생들은 다양한 답을 내놓습니다. 자본이라고 합니다. 기술이라고 합니다. 인재라고 합니다. 모두 맞습니다. 그러나 저는 항상 같은 답으로 돌아옵니다. 핵심 부품을 쥔 쪽이 권력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 핵심 부품은 기술축이 이동할 때마다 바뀝니다. 1980년대를 보십시오. 자동차 산업의 권력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엔진이었습니다. 변속기였습니다. 기계 정밀도였습니다. 그것을 가장 잘 만드는 나라가 독일이었고 일본이었습니다. 독일 자동차는 세계의 기준이었습니다. 일본 자동차는 세계를 점령했습니다. 그들이 강했던 건 이유가 있었습니다. 기술축이 그들에게 유리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기술축이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전기차입니다. 엔진이 사라졌습니다. 변속기가 사라졌습니다. 수만 개의 정밀 부품이 필요했던 파워트레인 구조가 무너졌습니다. 대신 배터리가 들어왔습니다. 반도체가 들어왔습니다. 전력 제어 시스템이 들어왔습니다. 전기차 한 대에서 배터리가 차지하는 원가 비중이 35%에서 40%입니다. 내연기관 시대의 엔진이 차지하던 비중이 20%에서 25%였습니다. 숫자가 말합니다. 가치의 중심이 이동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100년간 쌓아온 엔진 기술이 하루아침에 짐이 된다는 겁니다. 정밀 가공 설비가 있어봐야 소용없다는 겁니다. 숙련된 엔진 기술자가 수만 명 있어봐야 배터리 셀 하나를 못 만든다는 겁니다. 강자가 가진 자산이 한순간에 부채가 됩니다. 이게 기술축 이동의 본질입니다. 독일이 흔들리기 시작한 건 이 지점에서였습니다. 폭스바겐, 벤츠, BMW. 세계 최고의 자동차 기업들이 전기차 전환 앞에서 속도를 내지 못했습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기존 설비가 너무 많았습니다. 내연기관 부품을 납품하는 협력업체가 수천 개였습니다. 그 구조를 하루아침에 바꿀 수 없었죠. 의사결정은 복잡했고 이해관계는 얽혀 있었고 전환 비용은 천문학적이었습니다. 강자의 딜레마입니다. 가진 것이 많을수록 방향을 틀기 어렵습니다. 저는 이것을 구조적 관성이라고 부릅니다. 물리학 용어입니다. 질량이 클수록 관성이 큽니다. 멈추기도 어렵고 방향을 바꾸기도 어렵습니다. 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축적된 자산이 클수록 기존 구조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기술축이 이동하는 순간 그 관성이 독이 됩니다. 반면 가진 것이 적은 쪽은 다릅니다. 잃을 설비가 없습니다. 전환할 협력업체 네트워크가 없습니다. 매몰 비용이 적습니다.
처음부터 새로운 기술축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가진 것이 적을수록 방향을 틀기 쉽습니다. 이게 역설입니다. 그러나 역사는 이 역설을 반복해서 증명합니다. 2019년의 사건으로 돌아옵니다. 일본이 수출 규제를 선택한 배경에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소재 공급망을 쥐고 있다는 자신감. 그 자신감은 근거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일본은 수십 년간 소재 산업에 투자했습니다. 기술을 쌓았습니다. 공급망을 구축했습니다. 그 결과로 70%에서 90%의 점유율을 가졌습니다. 정당한 결과였죠. 그런데 그 자신감이 계산을 단순하게 만들었습니다. 한국이 대체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맞았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그러나 중장기 구조를 읽지 못했습니다. 한국이 대체하려고 시도할 것이라는 걸, 그리고 그 시도가 성공할 수 있는 구조적 조건이 이미 갖춰져 있었다는 걸. 자존심은 전략이 아닙니다. 그리고 확신은 때로 분석을 멈추게 만듭니다. 여기서 핵심 개념이 등장합니다. 의존의 역전입니다. 기술축이 이동하면 핵심 부품의 주도권이 바뀝니다. 그리고 주도권이 바뀌면 의존 관계가 역전됩니다. 어제의 공급자가 오늘의 수요자가 됩니다. 어제의 약자가 오늘의 핵심 부품을 줍니다. 이것이 2019년에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일본과 한국 사이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전 세계 산업 구조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반복되고 있는 일입니다. 2019년의 사건은 외교 분쟁이 아니었습니다. 무역 갈등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기술축 이동이 만들어낸 구조적 충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충돌에서 계산이 틀린 쪽은 방아쇠를 당긴 쪽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기술축이 이동한다는 걸 알았다면 왜 강자들은 먼저 움직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왜 한국은 그 이동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었습니까? 그 답은 속도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도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축이 이동하는 순간 세상은 두 부류로 나뉩니다. 보는 자와 보지 못하는 자. 그리고 그 차이는 나중에 숫자로 나타납니다. 냉혹하게. 2020년 초였습니다. 저는 브뤼셀에 있었습니다. 유럽연합 산업정책 자문회의였습니다. 각국 산업부 장관들과 대형 제조업 최고 경영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의제는 하나였습니다. 전기차 전환. 유럽 자동차 산업의 미래. 회의실 분위기는 묵직했습니다. 긴장감이 있었지만 그것은 위기감이 아니었습니다. 자신감이었습니다. 유럽은 여전히 자동차 산업의 중심이라는 자신감. 저는 그 자신감이 불편했습니다. 독일 측 대표가 발언했습니다. 전기차 전환은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내연기관 기술력을 유지하면서 병행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협력업체 생태계를 보호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논리는 맞았습니다. 현실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발언을 들으면서 다른 데이터를 떠올렸습니다. 그 시각 한국은 배터리 생산 라인을 풀가동하고 있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SK온. 이 세 기업의 글로벌 배터리 점유율을 합산하면 30%가 넘었습니다. 유럽 전기차 브랜드에 납품하는 배터리의 상당수가 한국산이었습니다. 유럽이 단계적 전환을 논의하는 동안 한국은 이미 공급자 위치에 올라 있었습니다. 기술축이 이동하는 속도를 유럽이 따라가지 못하는 사이 한국이 그 자리를 채운 겁니다. 회의가 끝난 뒤 프랑스 산업부 고위 관료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조용히 물었습니다. 블레이크, 솔직하게 말해달라. 우리가 늦었나?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답했습니다. 늦은 게 아닙니다. 구조가 다른 겁니다. 그 관료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구조가 다르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독일과 프랑스의 자동차 산업은 수십 년간 쌓아온 생태계가 있습니다. 내연기관 부품을 만드는 협력업체가 독일에만 수천 개입니다. 그 기업들이 고용하는 인력이 수십만 명입니다. 폭스바겐이 내일 당장 전기차로 완전 전환을 선언한다고 해서 그 생태계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습니다. 정치적으로도 불가능합니다. 수십만 개의 일자리가 걸려 있으니까요. 의사결정이 느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관계가 너무 복잡합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입니다. 시장은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테슬라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중국 전기차 업체들이 빠르게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비아디가 유럽 시장을 노크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럽이 내부 논의를 하는 사이 외부에서 시장이 재편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2019년이 떠올랐습니다. 일본이 계산하는 사이 한국이 움직였던 그 장면. 역사는 반복됩니다. 그러나 배우지 못한 쪽에서만 반복됩니다. 갈등은 회의실 밖에서도 터졌습니다. 2021년이었습니다. 유럽 자동차 업계와 배터리 공급업체 사이에서 심각한 균열이 생겼습니다. 유럽 완성차 업체들은 배터리 내재화를 선언했습니다. 한국 기업에 의존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자체 배터리 공장, 이른바 기가팩토리를 유럽 각지에 짓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투자 규모가 수백억 유로였습니다. 저는 그 발표들을 읽으면서 한 가지 숫자를 확인했습니다. 배터리 기술 개발에는 최소 5년에서 7년이 필요합니다. 설비를 짓고 수율을 안정화하고 품질을 인증받는 데 걸리는 시간입니다. 선언은 쉽습니다. 실행은 다릅니다. 그리고 그 5년에서 7년 동안 전기차 시장은 멈추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유럽의 배터리 내재화 프로젝트 상당수가 일정이 지연됐습니다. 자금 문제가 생겼습니다. 기술 인력이 부족했습니다. 일부 프로젝트는 중단됐습니다. 노스볼트가 대표적이었습니다. 스웨덴의 배터리 스타트업, 유럽의 희망이라고 불렸던 기업. 수십억 달러의 투자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수율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파산 절차를 밟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수십억 달러를 쏟아부었는데 배터리 하나를 제대로 못 만들었다는 겁니까? 저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배터리는 선언한다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니까요. 수십 년간의 축적이 필요합니다. 실패를 반복하면서 쌓이는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한국 배터리 기업들이 그 노하우를 쌓는데 얼마나 걸렸는지 아십니까? 20년이 넘습니다. 적자를 버티면서 투자를 멈추지 않은 20년입니다. 이것이 기술축 이동의 두 번째 법칙입니다. 축이 이동한 다음에 뛰어들면 이미 늦습니다. 새로운 축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부터 함께 있어야 합니다. 그 자리에 있던 쪽이 유리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있던 쪽은 운이 좋았던 게 아닙니다. 불확실한 시기에 투자를 선택했던 겁니다. 브뤼셀에서 만난 그 프랑스 관료가 6개월 뒤 다시 연락을 해왔습니다. 이번에는 이메일이었습니다. 한국 배터리 기업들이 어떻게 그 위치에 올라왔는지 분석 자료가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자료를 보내주면서 한 줄을 덧붙였습니다. 계산은 반복됩니다. 그리고 늦게 시작한 쪽은 항상 같은 질문을 하게 됩니다. 기술축이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동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배터리 다음이 있습니다. 인공지능 반도체가 있습니다. 로봇 제어 시스템이 있습니다. 다음 축이 어디로 이동할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명확합니다. 그 이동이 시작될 때 다시 두 부류가 나뉩니다. 보는 자와 보지 못하는 자.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왜 어떤 나라는 보고 어떤 나라는 보지 못합니까? 그 차이는 어디서 옵니까? 답은 시간에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전략 자산입니다. 시간이 전략 자산이라는 걸 전쟁이 증명했습니다. 2022년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저는 그날 새벽 워싱턴에서 뉴스를 봤습니다. 전화가 쏟아졌습니다. 국무부 전 동료들, 싱크탱크 연구원들, 유럽 정부 자문들. 모두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얼마나 버틸 수 있겠느냐고. 저는 반대로 물었습니다. 누가 버티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우크라이나입니까? 아니면 유럽입니까? 침묵이 흘렀습니다. 전쟁이 시작되자 유럽은 무기가 필요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보낼 포탄이 필요했습니다. 장갑차가 필요했습니다. 방공 시스템이 필요했습니다. 유럽 각국은 창고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창고가 비어 있었습니다. 냉전이 끝난 뒤 30년간 유럽은 방위 산업에 투자를 줄였습니다. 평화의 시대라고 했습니다. 안보는 미국이 있다고 했습니다. 나토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결과가 전쟁이 시작되자 바로 드러났습니다. 포탄이 없었습니다. 유럽 방산 업체들의 긴급 주문이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납기가 문제였습니다. 5년. 빠르면 3년. 그게 유럽 방산 업체들이 제시한 납기였습니다. 지금 당장 전선에서 포탄이 떨어지고 있는데 3년 뒤에 납품하겠다는 겁니까? 이게 현실이었습니다. 평시 생산 체계로는 전시 수요를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생산 라인이 없었습니다.
인력이 없었습니다. 설비가 없었습니다. 30년간 투자하지 않은 결과였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2019년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91치 재고, 대체재 없음, 공급망 붕괴 가능성, 구조가 같았습니다. 필요할 때 없는 것, 그리고 그 없음의 대가를 가장 혹독하게 치르는 것. 전쟁터에서는 그 대가가 숫자가 아니라 사람 목숨으로 나타납니다. 그때 폴란드가 움직였습니다. 폴란드는 한국에 연락했습니다. K9 자주포, 천모 다연장 로켓, FA-50 전투기. 폴란드가 한국에 발주한 무기 목록입니다. 계약 규모가 수십조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폴란드가 한국을 선택한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납기였습니다. 한국이 제시한 납기는 1년에서 2년. 유럽 업체의 절반도 되지 않았습니다. 폴란드 국방부 장관이 공개적으로 말했습니다. 가격도 품질도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속도라고. 자존심은 포탄을 막아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한국이 그 납기를 맞출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는 이 질문을 케네디 스쿨 강의에서 꺼냈습니다. 학생들이 다양한 답을 내놓았습니다. 기술력이라고 했습니다. 생산 효율이라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 밑에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한국은 한 번도 전쟁이 끝났다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휴전선이 지금도 존재합니다. 북한 변수가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한국 방산 업체들은 평시에도 전시 생산 체계를 유지합니다. 상시 대비 구조입니다. 생산 라인을 축소하지 않습니다. 인력을 줄이지 않습니다. 설비를 노후화하지 않습니다. 이건 선택이 아닙니다.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유지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그 구조가 폴란드의 긴급 주문을 1년 안에 처리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유럽은 평화를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 속도를 잃었습니다. 한국은 긴장을 유지했습니다. 그 결과 속도를 가졌습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전쟁이 시작되는 순간 명확해졌습니다. 루마니아도 한국에 연락했습니다. 노르웨이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러시아 국경에 가까운 나라들일수록 반응이 빨랐습니다. 이유는 같았습니다. 납기, 그리고 신뢰. 한국이 약속한 날짜에 물건을 가져다 준다는 신뢰. 그 신뢰가 쌓이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이 흐름을 보면서 강의실에서 썼던 방정식이 떠올랐습니다. 시간 곱하기 신뢰는 전략 자산입니다. 납기는 숫자가 아닙니다. 납기는 안보 역량입니다. 그리고 그 역량은 평시에 투자하지 않으면 전시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선택은 감정이 아니라 계산이었습니다. 폴란드는 한국을 좋아서 선택한 게 아닙니다. 유럽 동맹국보다 한국이 더 빠르고 더 신뢰할 수 있었기 때문에 선택한 겁니다. 동맹보다 실용을 선택한 겁니다. 그리고 그 실용적 선택이 전선의 현실을 바꿨습니다. 데이터는 감정을 위로하지 않습니다. 전쟁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존심도, 동맹의 역사도, 유럽산이라는 자부심도. 포탄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포탄을 제때 만들어 보낼 수 있는 구조를 가진 나라가 결국 선택받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속도는 어디서 나옵니까? 납기를 지키는 능력은 어디서 옵니까? 그것은 단순히 공장이 크다고 생기지 않습니다. 기술이 좋다고 생기지 않습니다. 구조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구조가 왜 한국에서 만들어졌는지를 이해해야 이 이야기의 본질이 보입니다. 왜 한국인가? 저는 이 질문을 30년간 다른 방식으로 물어왔습니다. 왜 어떤 나라는 빠르고 어떤 나라는 느린가? 왜 어떤 나라는 위기에서 무너지고 어떤 나라는 위기에서 단단해지는가? 답은 항상 같은 곳에 있었습니다. 구조입니다. 그리고 그 구조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2023년 서울에 있었습니다. 한 산업포럼에서 기조 강연을 맡았습니다. 강연이 끝난 뒤 한국 대기업 임원 한 명이 다가왔습니다. 명함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교수님, 우리가 빠른 게 아닙니다. 우리는 느리면 안 되는 구조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멈췄습니다. 30년간 제가 찾던 답이 그 한 문장에 있었습니다. 한국은 강해서 빠른 것이 아닙니다. 멈추면 생존이 위협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빠릅니다. 내수 시장을 보십시오. 인구 5천만.
내수만으로는 대기업을 먹여 살릴 수 없습니다. 수출이 답입니다. 수출은 경쟁입니다. 경쟁에서 지면 시장이 없습니다. 시장이 없으면 기업이 없습니다. 기업이 없으면 일자리가 없습니다. 이 구조가 한국 기업들을 끊임없이 앞으로 밀어붙입니다. 선택이 아닙니다. 생존입니다. 자원을 보십시오. 석유가 없습니다. 천연가스가 없습니다. 철광석도 부족합니다. 원자재 대부분을 수입합니다. 에너지도 수입합니다. 자원 부국이 누리는 여유가 없습니다. 땅속에서 캐낼 게 없으면 사람에서 캐야 합니다. 기술에서 캐야 합니다. 그래서 교육에 집착하고 기술에 투자하고 인재를 키웁니다. 이것도 선택이 아닙니다. 구조적 필연입니다. 북한 변수를 보십시오. 휴전선이 존재합니다.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한국은 한 번도 완전한 평화 속에 있었던 적이 없습니다. 상시 긴장 상태입니다. 그 긴장이 방산산업의 생산체계를 평시에도 전시 수준으로 유지하게 만들었습니다. 유럽이 30년간 평화를 누리며 방위산업 투자를 줄이는 동안 한국은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가 2022년 폴란드의 선택을 만들었습니다. 압박이 속도를 만든다는 겁니다. 절박함이 집중을 만든다는 겁니다. 이것이 한국의 체질입니다. 그런데 속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저는 유럽 방산 관계자들에게 한국을 왜 선택했는지 직접 물어봤습니다. 답은 한결같았습니다. 한국은 약속한 날짜에 물건을 가져다 줬다고, 예산을 초과하지 않았다고, 계약서대로 이행했다고. 이것이 작은 것처럼 들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방산 프로젝트에서 납기 지연과 예산 초과는 기본값입니다. 전 세계 어디서나.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약속은 전략 자산입니다. 신뢰는 한 번의 거래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반복된 이행이 쌓여야 합니다. 한국 방산 수출의 역사는 길지 않습니다. 그러나 짧은 역사 안에서 신뢰를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 신뢰가 폴란드에서 루마니아로, 루마니아에서 노르웨이로 퍼졌습니다. 입소문은 가장 강력한 마케팅입니다. 전쟁터 앞에 선 나라들 사이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저는 여기서 하나의 공식을 제시합니다. 속도 더하기 신뢰 더하기 절박함. 이 세 가지가 한국의 체질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체질은 반도체에서도 작동했고, 배터리에서도 작동했고, 방산에서도 작동했습니다. 산업이 달라도 체질은 같습니다. 그 체질이 기술축이 이동할 때마다 한국을 유리한 자리에 올려놨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멈추면 이 이야기는 반쪽입니다. 저는 강의실에서 항상 이 지점에서 학생들에게 경고를 던집니다. 한국이 잘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고. 구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구조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속도는 유지해야 합니다. 신뢰는 매번 증명해야 합니다. 절박함은 안주하는 순간 사라집니다. 일본도 한때 가장 빠른 나라였습니다. 독일도 한때 가장 유연했습니다. 그들이 정점에 섰을 때 속도를 줄였습니다. 구조적 관성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기술축이 이동했을 때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한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한국이 유리한 위치에 있다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위치가 영구적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성공은 때로 가장 위험한 변수입니다. 성공하면 속도를 줄이고 싶어집니다. 안주하고 싶어집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다음 계산의 시작입니다. 데이터는 감정을 위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존심은 전략이 아닙니다. 한국이 이것을 잊는 순간 계산은 반복됩니다. 다음에 계산을 틀리는 쪽이 한국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가능성은 전염됩니다. 그러나 조건이 있습니다. 구조를 가져가야 합니다. 이념이 아니라 1994년 르완다 100일이었습니다. 단 100일 동안 80만 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인구의 10%가 사라졌습니다. 도로가 멈췄습니다. 경제가 붕괴했습니다. 사회 전체가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저는 그해 국무부에서 아프리카 지역 보고서를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보고서마다 같은 결론이었습니다. 르완다는 회복 불가능하다고. 데이터가 그랬고 역사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20년이 지났습니다. 르완다는 살아있었습니다. 그것도 그냥 살아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경제 중 하나가 되어 있었습니다. 부패 지수가 낮아졌습니다.
디지털 인프라가 깔렸습니다. 수도 키갈리는 아프리카에서 가장 깨끗한 도시로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데이터를 처음 봤을 때 다시 확인했습니다. 숫자가 맞는지. 맞았습니다. 저는 2015년 키갈리를 직접 찾아갔습니다. 정부 관계자들을 만났습니다. 산업부, 교육부, 기획부.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무엇을 따라갔느냐고. 어떤 모델을 참고했느냐고. 그들의 답은 하나로 모였습니다. 한국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멈췄습니다. 유럽도 아니었습니다. 미국도 아니었습니다. 중국도 아니었습니다. 폐허에서 시작한 나라. 자원도 없고 시장도 작고 강대국 사이에 끼어있던 나라. 그러나 30년 만에 산업구조를 재편하고 수출 국가로 전환한 나라. 르완다는 그 나라의 구조를 연구했습니다. 그들이 가져간 것은 이념이 아니었습니다. 방법이었습니다. 속도, 집중, 교육, 실행. 한국이 196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압축 성장하면서 사용했던 방법론을 르완다가 해체하고 분석하고 자국 상황에 맞게 재조립했습니다. 국가주도 산업 전략, 교육 우선 투자, 수출 중심 성장 구조. 하나씩 가져갔습니다. 저는 르완다 기획부 고위 관료와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석유가 없습니다. 철광석도 없습니다. 넓은 내수 시장도 없습니다. 우리가 팔 수 있는 건 사람뿐입니다. 그래서 한국을 봤습니다. 한국도 같은 조건에서 시작했으니까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데이터가 아니라 구조를 보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한국의 성장이 한국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구조는 이식될 수 있습니다. 조건이 비슷하면 결과도 비슷하게 나옵니다. 자원이 없고 시장이 작고 외부 압박이 강한 나라. 그 조건에서 한국이 선택한 방법이 르완다에서도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가능성은 전염됩니다. 그런데 저는 키갈리를 떠나면서 한 가지 질문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르완다가 한국의 구조를 가져갔다면 한국은 그 구조를 지금도 유지하고 있느냐고. 모델이 된 나라가 정작 그 모델을 잃어가고 있다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고. 비행기에서 저는 오랫동안 창밖을 봤습니다. 데이터는 감정을 위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공한 나라가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외부의 압박이 아닙니다. 내부의 안주입니다. 계산은 반복됩니다. 계산은 반복됩니다. 그리고 반복될 때마다 틀리는 쪽은 바뀝니다. 1985년. 세계는 일본을 두려워했습니다. 플라자 합의가 체결됐습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서독, 일본. 5나라가 뉴욕 플라자 호텔에 모였습니다. 목적은 하나였습니다. 일본 엔화를 강제로 절상시키는 것. 일본 경제가 너무 강했기 때문입니다. 무역 흑자가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세계 1위가 견제를 받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그 합의에 서명했습니다.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미국이 요구했으니까요. 그로부터 10년 뒤, 일본은 잃어버린 10년으로 들어갔습니다. 2000년대 초, 세계는 독일 자동차를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벤츠, BMW, 아우디. 자동차의 정점이었습니다. 독일 엔지니어링은 세계의 표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전기차 전환이 시작됐습니다. 독일은 느렸습니다. 구조적 관성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독일 자동차 산업은 구조조정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폭스바겐이 독일 내 공장 폐쇄를 검토했습니다. 수십 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노조가 반발했습니다. 정치권이 개입했습니다. 갈등이 폭발했습니다. 그러나 시장은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강자의 몰락은 항상 같은 순서로 옵니다. 정점, 안주, 관성, 균열, 그리고 붕괴. 예외는 없었습니다. 저는 30년간 그 순서를 반복해서 봤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2024년 초 서울에서 심각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한국 반도체 산업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인공지능 반도체 시장에서 엔비디아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동안 한국 기업들은 주력인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중국의 추격을 받고 있었습니다. 중국 반도체 기업 CXMT가 DDR4 메모리를 양산하기 시작했습니다. 가격은 한국산의 절반 이하였습니다. 시장이 반응했습니다.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가 흔들렸습니다. 저는 그 뉴스를 보면서 2019년 7월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한국을 향하던 압박이 이제는 다른 방향에서 오고 있었습니다. 외부의 규제가 아니었습니다. 시장의 구조 변화였습니다. 그리고 시장의 구조 변화는 정치적 협상으로 막을 수 없습니다. 더 심각한 갈등은 내부에서 터졌습니다. 한국 반도체 업계와 정부 사이의 균열이었습니다. 기업들은 인공지능 반도체 분야에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지금 당장 방향을 틀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부 내부에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기존 메모리 반도체 생태계를 보호해야 한다는 쪽과 인공지능 반도체로 빠르게 전환해야 한다는 쪽이 충돌했습니다. 협력업체들이 반발했습니다. 기존 생산 라인에 투자한 중소기업들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일자리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브뤼셀에서 봤던 독일의 모습이 겹쳤습니다.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했던 그 목소리, 기존 생태계를 보호해야 한다고 했던 그 논리. 맞는 말입니다. 현실적입니다. 그러나 시장은 그 현실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사이 누군가가 그 자리를 채웁니다. 데이터는 감정을 위로하지 않습니다. 이 문장을 저는 30년간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문장을 한국에 던져야 할 순간이 오고 있습니다. 한국이 2019년에 보여준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압박이 왔을 때 협상을 구걸하지 않았습니다. 방향을 틀었습니다. 속도를 냈습니다.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2년 만에 공급자가 됐습니다. 그 체질이 지금도 살아있는지가 문제입니다. 성공은 때로 가장 위험한 변수입니다. 정점에 선 나라들이 공통적으로 범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왜 강해졌는지를 잊는다는 겁니다. 강해진 이유가 절박함이었는데 성공하고 나면 그 절박함이 사라집니다. 속도를 줄이고 싶어집니다. 안주하고 싶어집니다. 기득권이 생깁니다. 그리고 기득권은 항상 변화에 저항합니다. 일본이 그랬습니다. 독일이 그랬습니다. 영국이 그랬습니다. 한국이 예외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저는 마지막 강의 시간에 항상 같은 문장으로 끝냅니다. 강한 나라가 살아남는 게 아닙니다. 빨리 배우는 나라가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빨리 배우는 나라는 성공했을 때도 배움을 멈추지 않는 나라입니다. 실패해서 배우는 건 누구나 합니다. 성공하고 있을 때도 배우는 것. 그게 진짜 실력입니다. 계산은 반복됩니다. 다음에 계산을 틀리는 쪽이 어디인지는 아직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압니다. 지금 이 순간 가장 경계해야 할 나라는 가장 잘하고 있다고 믿는 나라입니다. 잠시 멈춤. 자존심은 전략이 아닙니다. 그리고 계산은 언제나 틀릴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브라보 감동 스토리였습니다. 이 이야기가 작은 울림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